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악을 척결한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검찰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악이라 규정하고 수사를 총괄해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소위 판을 어떻게 짤지는 검찰 스스로 정하죠. 당연히 더 큰 힘을 가진 자의 잘못이 보다 큰 거악일 테니까 이를 척결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고 우선순위라 봄이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대할 때 검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들에겐 유독 가혹했다는 평가도 이어지죠. 그래서 일관성 없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을 개혁하자는, 검찰이 짜놓은 판에서 도출된 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문제 자체에 애초부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이 다시 한번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내버려둔 채 검찰이 야당 대표만 먼지 털듯 수사해 결국 징역형을 받아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칼자루를 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소극적인 분위기인데 나세용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을 번 것으로 분석했고, 돈을 뺐다는 넉 달 뒤에도 김 여사 계좌 3개는 법원이 인정한 주가 조작 범행에 동원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향해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법정에 세우고 윤 대통령 발언은 그냥 두냐고 물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하여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다른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며 막강한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문제의식은 같지만 당장 동참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원하는 것이 검찰개혁과 김 여사 특검 중 무엇이겠냐?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김 여사 특검 공세가 더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시간도 걸리고 여론도 조성해야 하지만 김 여사 문제는 당장 폭발력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보복성 또는 대표 방탄용 개혁에 나선다는 시각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과 검찰개혁을 병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파문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언제든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 강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게 도와주면 공천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고 이들이 명 씨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넨 예비 후보자들이 최소 8명은 더 있다고도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던 지난 2021년 9월,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명태균 씨 소개로 윤석열 후보와 명함을 교환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천을 바라고 명 씨 등에게 1억 2천만 원씩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이들에게 공천을 약속한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도와주면은 공천에는 문제 없다. 돈을 직접 받아왔다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 소리 수없이 들었고요. 공천 받아놨다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와 명태균 씨가 함께 등장하는 영상에는 미래한국연구소와 돈 거래를 한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강 씨는 이 가운데 일부는 명목상으로는 여론조사용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이런 예비 후보자가 적어도 8명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부 공천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 쪽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윤 후보 측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도 흘러갔다고 주장합니다. 명 씨는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명 씨가 예비 후보들을 이용해 불법 정치 자금을 마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영상 속 다른 인물들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금요일 명 씨가 이용한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 녹취까지 나온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여론조사 업체 P&R을 지난 금요일 압수수색했습니다. P&R은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ARS용 전화 회선을 대여해준 업체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 지시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예예. 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농담안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 당시 여론조사 데이터를 확인해봤더니 조작 정황이 발견됩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밝힌 응답자는 모두 2,038명. 하지만 내부 자료를 보면 모든 질문에 응답을 맞춰 2라고 기재된 사람은 516명에 그칩니다. 강혜경 씨는 먼저 516명 데이터를 이른바 복붙,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으로 4배 부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20, 30대 응답은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바꿨다고 했습니다. 20대, 30대가 원래 홍준표가 앞서요. 근데 그 앞서 있는 거를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바꿔라 하는 거라. 그렇게 나온 윤 후보 지지율은 33%, 홍 후보는 29.1%, 윤 후보가 3.9%포인트 앞섭니다. 성인 남녀 2,038명이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516명 원자료로 계산하면 윤 후보는 31%, 홍 후보는 30.4%로 격차가 줄어듭니다. 인구 비율로 보정하면 윤 후보 28.5%, 홍 후보는 29.6%로 오히려 윤 후보가 뒤집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는 보정했을 뿐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P&R 측은 미래한국연구소에 회선만 빌려준 거라며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렇게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받았는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에 반하는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송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명 씨는 미공표 여론조사는 자신이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대선 전체가 네, 여론조사 미공표를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본인이 의뢰자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본인이 본 거예요. 하지만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환 전 교수는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대선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뇌부에 보고서가 공유됐고 대선 당일까지 내부 회의에서 다뤄졌다는 겁니다. 최근 자신의 외장하드에서 이 보고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옛날 이제
외장 하드에 뒀던 거를 쭉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한국이라는 글자가 딱 보였어요, 파일에. 대선 캠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여론조사 보고서를 접하거나 논의한 적 없다고 반박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 전달된 건 맞는지, 또 윤 대통령은 알고 있었는지, 남은 의문이 검찰 수사로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름이 등장하는 공식 문서가 확인됐는데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던 내용이라 파문이 예상됩니다. 명 씨가 창원시의 지구 단위 계획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는데요. 창원시 공식 문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명 씨를 찾아가 지구 단위 변경 요청을 받고 비용과 대책까지 설명했는데 명 씨의 요청은 현실화됐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원시가 작성한 출장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4월 17일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명태균 총괄본부장과 이모 선임 비서관, 창원시의 도시정책국장과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창원시 공식 문서에 명 씨 이름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간담회에서 명 씨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창원시 공무원이 설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명 씨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물었고 담당 팀장은 현재 5,600억 원이 들고 40% 증가 시 1조 원의 비용이 든다는 등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제1종 전용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물의 용도는 물론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이 완화돼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상량이라는 것은 개발을 완화하는 이런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은 또 부동산 어떤 투기나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최종 확정안에는 명 씨가 제안한 지구단위 변경 요청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간담회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이 요청에 열렸고 명 씨의 존재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모릅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또 보니까 이름이 있었고 제가 그때 가서 지금 명태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많으니까 왜 연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은 우리가 민원한테 알려주고. 신규 창원 국가산단 개입 의혹에 이어 창원시 지구단위 계획에도 명 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렇게 명태균 씨의 창원시 관련 의혹도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명 씨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홍남표 창원시장과 3자 회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제안으로 홍남표 창원시장과 함께 3명이 만났다고 한 명태균 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 씨는 드론을 활용해 화물을 부산 신안까지 옮기는 물류 혁신 기획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자료를 받아보긴 했지만 바로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기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그래서 3번 만났습니다. 창원 산단 추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창원시는 명 씨와 창원시장 등 3명이 만난 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연말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우연히 배석한 것뿐이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명 씨가 창원 국가산단을 기획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지인이 창원 산단 부지 9필지 3천여 제곱미터를 샀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왜 조사를 올렸는지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죽어가지고 실제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명 씨는 누구한테도 땅을 사라고 한 적 없고 해당 지인도 명 씨와 상관없이 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가 창원 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과거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본인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설득해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인선을 막았다는 건데요.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하지 말라며 자신에게 화를 냈다가도 다음 날엔 미안하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초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 대화에서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윤한홍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3월 딱 전화해봐.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지.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서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그러자 김 여사가 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인선을 결정했다는 게 명 씨 주장입니다.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명 씨는 윤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도 본인이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그 도지사 나가는 거. 내가 그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을 쓰니까 청와대 데리고 가라. 이 말에 윤 대통령도 응했다고 주장합니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도 하고 2번 전화 와갖고. 명 씨는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화를 냈다가도 다음 날 사과까지 했다며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명 박사 우리 만나고 장관한테 전화하지 마. 장관이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전화. 녹취에 거론된 당사자인 윤한홍 의원은 명 씨의 과시와 허풍일 뿐이라면서 김 여사에게 인선 관련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두고 김 여사가 당무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억지 궤변으로 대통령 부부를 감싸지 말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그럼 공천 거래 의혹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네. 그 여론조사 조작 사건이 지난주에 창원으로 이송됐다고 들었는데 곧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네요. 네,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고 알려진 게 말씀대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업체 P&R이 압수수색을 당한 게 바로 금요일이거든요. 중앙지검에서 고발된 지 3주가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던 고발인 조사도 바로 내일 이뤄집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검찰이 그동안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집중을 했었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첫 강제 수사인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참고사항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미가 생각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건 핵심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됐는지 여부잖아요. 그런데 그 수단으로 의심받는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가 조작됐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강혜경 씨 주장대로 81번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진짜 3억 7천만 원어치인지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물론 공천 관련성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앞으로 수사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결국 여론조사에 대한 실체가 규명된다면 그 다음은 실제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지 그리고 이후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명 씨는 그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공천 개입 의혹의 맨 마지막 단계, 김영선 좀 해주라. 이런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가 돼 있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녹취를 오늘도 공개했죠. MBC 보도로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윤 대통령을 직접 소개하는 영상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등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 당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발언했던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의 위장 전입, 스쿨존 속도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을 빠르게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다 맞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신년 대담에서 했던 질문.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것과 같은 디올백 제품을 보여줘도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도 파우치라 부르는 게 팩트라고 맞섰습니다. 파우치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인정하십니까? 파우치는 사실, 팩트입니다. 상품명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그냥 두고 온 거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놓고 간 거예요? 받았죠.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에서 명품이란 말을 쓰면 오해가 생긴다면서 파우치라 쓰는 게 맞다고 박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명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공영방송에서는 명품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문회장에선 한간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움직여 박민 전 사장을 밀어내고 박장범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파우치가 대통령의 술친구 박민을 이겼다라는 조롱 섞인 말이 돌아요. 김 여사와 김 여사를 설득하고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는 KBS 기자들의 릴레이 성명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반성할 생각이 없고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앞은 물론 KBS 본사와 전국의 총국에선 박장범 후보자를 향한 사퇴 촉구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KBS 사내의 압도적 반대 여론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장 교체기마다 나온 의견이라며 반성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선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온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돼 있는 파우치 앵커 그 한마디만으로도 박장범은 이미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의 사장 자격을 스스로 잃었습니다. KBS 여권이사 7명의 사장 추천 자체가 원천 무효일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법원에서 수차례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받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KBS 이사 7명이 만장일치로 선출한 자가 박장범 후보자입니다.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부에서 얻은 자리 박장범은 사퇴하라.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국민적 의혹에 외면하고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권을 비호하는 용산의 선전도구로 KBS가 몰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 시청률과 각종 신뢰도 지표가 하락세인 KBS 내부는 이미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을에 있던 일로 치부했습니다.
KBS에서는 사장 교체기에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이 직원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자들의 연쇄 성명을 두고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되 반성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반성은 안 합니까? 특별히 성명서에 대해서 반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명서가 아니고 그 지적에 대해서. 특별히 반성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계속되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증인과 참고인들도 출석해 검증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의 파장은 주말이 지나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고 후 첫 회의에서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에서도 통상적 결과, 즉 유죄가 나올 거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지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뒤 첫 공식 지도부 공개 회의.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사법부 역사에 5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죽었다. 지도부는 어느 때보다 거센 수위로 법원 판결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판결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론하며 에둘러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계, 친한계 가리지 않고 일주일 뒤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13분 공개 발언 중 절반 이상을 이 대표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꼬집었습니다. 미친 판결, 사법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며 2년 넘게 걸렸다며 이 대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의 활동 관측에 대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도한 극언이라면서 최 의원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 배우자와 장인 장모에 이어 친딸 이름의 비방글까지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원 게시판 서버 접속 기록에 대한 보존 조치에 나섰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과 이달 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당원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들입니다. 야당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윤석열 탈당이 답이다. 김건희 씨는 보수 분열의 원흉이다. 당에 오물 묻히지 말고 결자 해지하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친윤계는 게시자 이름이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의 친딸 이름과 같았고 9월부터 이달 초까지 152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대표의 부인, 장인, 장모, 친딸, 모친까지 이름이 같은 작성자들이 모두 의혹이 불거지자 일제히 활동을 멈췄다며 이게 다 우연이냐? 아니라면 나를 고소하라. 이제는 법적 문제를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급기야 지도부 공개회의에선 한 대표의 면전에서 조사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되었던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친윤, 친한 계파별 입장은 분명히 엇갈렸습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 만약 동명이인이라면 당에서 작성자를 고발해야 한다며
한 대표 가족이 맡는다면 그 파장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인사는 익명성을 보장해온 게시판인데 뒤늦게 논란이 생겼다고 작성자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게시판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내 서버 기록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지만 경찰이 게시글을 올린 가입자명이나 접속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것이어서 당내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작성자 확인에 필요한 당원 명부는 법원 영장 없이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한 대표는 좀처럼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주 소위 사만전자로 주저앉았던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은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0조 원 자사주 매입 발표에 시장이 바로 반응한 셈인데요. 다만 주가 부양 효과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단숨에 56,700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5.98% 상승했는데 장중 한때 57,000원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기록한 49,900원과 비교하면 13% 이상 오른 겁니다. 이 같은 강세는 지난 15일 삼성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가운데 3조 원어치는 3개월 안에 사들여 모두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5만 원 밑으로 가면 사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마침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긍정적 재료가 발표되니까.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과 2017년에도 각각 10조 원 안팎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9개월에 걸쳐 주가가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2017년 당시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던 반면 현재는 반도체 시장 전망 자체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였어요.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로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와 조직 개편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3분기에는 R&D에 역대 최대인 8조 8,700억 원을 투자했고 이달 말쯤 임원 인사를 비롯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에 코스피도 2.16% 올라 한숨을 돌렸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최근 낙폭이 과다하다고 진단했고 한국거래소는 기업 가치를 올릴 2천억 원대 밸류업 펀드 자금을 이번 주부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일선 지휘관들을 평양까지 불러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밝힌 미국을 향해선 비난을 쏟아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과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가득 채운 군 간부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위나 소령 정도에 해당하는 현장 지휘관과 정치 장교들입니다. 이들을 평양에 불러 모은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고 비난하며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해 전쟁 준비를 완성해야 한다며 또다시 전쟁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게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 집단 우두머리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군사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합법적 공격 대상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한미 핵동맹 그리고 한미일 군사 공조를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 만에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영토 안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전쟁 위협을 하는 수위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전단 때문에 오물풍선이 날아온다는 생각은 북한 주장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도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천일을 맞는 가운데 러시아가 주말 사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대 규모 공습을 강행했는데요. 전력시설에 타격이 집중돼 겨울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취재 중인 김민찬 특파원의 보도를 보시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5층짜리 주택 지붕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는 철사에 매달린 채 흔들리고 바닥엔 드론 잔해들이 나뒹굽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의 주택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А в 20 минут седьмого уже такой удар был, что я вскочила и в прихожую. Был такой страх, что, вы знаете, пережить невозможно. 키이우 도심에 떨어진 드론 일부분입니다. 한 손으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무게입니다. 주말 동안 러시아는 120여 발 미사일과 90여 대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쏟아부었습니다. 최소 9명이 숨지고 19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관련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 수급부터 난방까지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Я думаю, що чим довше продовжується війна, тим більше шансів, що це може прилетіти. 에너지 수급은 곧바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전국적으로 순환 정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묵고 있는 숙소도 새벽 6시쯤 갑자기 정전됐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졌고 엘리베이터도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9기 중 2기만이 최대 용량으로 전력을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키이우 현장 연결합니다. 김민찬 특파원. 자, 그동안 확전을 우려했던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거리 제한을 풀어줬잖아요. 갑자기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까지 합쳐서 5만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한 상태죠.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더는 선을 넘지 말라는 어떤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 이제 곧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잖아요.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때까지 양측이 필사적으로 싸울 거라는 관측에는 트럼프의 영향이 큰 거죠? 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습 공격으로 빼앗은 쿠르스크는 트럼프 취임 이후 예상되는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쿠르스크를 러시아에 돌려주는 대신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트럼프 당선인 장남은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듯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루 사이 계절이 바뀐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전국의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까지 이어지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 늦가을 날씨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두터운 패딩과 목도리 손장갑은 물론 방한용 귀마개까지 하루 사이 계절이 바뀐 듯 옷차림이 한껏 두툼해졌습니다. 너무 쌀쌀해가지고 좀 옷장에서 안 입던 패딩 조끼도 꺼내 입고 올해 처음으로 코트랑 이제 목도리도 꺼내 입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습니다. 올가을 첫 영하의 날씨로 하루 만에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포천이 영하 6도, 강원 산간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고 초속 15m 안팎의 매서운 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거의 뭐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따뜻한 날씨였는데 안에다가 하나가 껴있고 그리고 패딩 입고 좁은 길 작은 방들이 늘어선 서울 동자동의 이른바 쪽방촌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 날씨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바람 하나 맞기에도 버거운 얇은 커튼과 번지는 습기를 가리려 덧댄 벽지 사이로 주민들은 벌써부터 한숨이 앞섭니다. 좀 힘들어요, 겨울에. 예를 들어서 물을 떠나면 살얼음이 얼어. 그 정도로 분위기죠. 지금 제가 못 기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여파로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도 영하권을 오가는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수요일 낮부턴 다시 평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 지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전철 이용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요. 전국 철도노조가 이른바 준법 투쟁으로 정차나 휴게 시간을 엄격히 지키면서 한때 운행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첫 차부터 태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태업으로 일부 전동 열차가 지연 급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휴게 시간과 정차 시간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뛰지 않는 등 준법 투쟁에 나선 겁니다. 그래도 한 15분, 20분 일찍 나왔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특히 사고가 겹친 역에선 혼잡이 더 컸습니다. 수인 분당선 기흥역에선 전동차 위에서 불꽃이 튀어 승객 600명이 내렸고 4호선 평촌역에서는 승강문 개폐 신호가 고장나 운행이 더 지연됐습니다. 출근길 운행 지연이 벌어진 곳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3, 4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입니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10분 이상 지연 운행한 수도권 전철은 380여 대, 20분 넘게 늦어진 전철도 440여 대에 달했습니다. 퇴근길엔 좀 나아졌지만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딴 때보다 시간이 아마 10분, 20분 더 늦춰지는 것 같거든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KTX와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주 닷새 동안 태업을 벌인 뒤 다음 달 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요구사항은 4조 2교대 근무와 부족한 인력 충원, 기본급 2.5% 인상 등입니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노조의 태업 과정에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이어 서울시가 이번에는 마을버스에 외국인 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인력난이 심각해서인데요. 하지만 버스기사들은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형편없는 처우 때문이라며 손쉽게 외국인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버스가 지나다니기 힘든 좁은 길을 오갑니다. 주야 교대로 하루에 9시간 쉴 틈 없이 운전하지만 기사가 부족해 휴가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식사를 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인력난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 증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일반 시민분들은 계속 기다리실 수밖에 없고.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평균 급여는 평균 316만 원 정도로 서울 시내버스 기사 월급의 70% 수준입니다. 여기에 배달업 등으로 기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75세 분이 2분이 계시는데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정해서 1년만 더 해주십시오. 현재 서울의 마을 버스 기사는 2,900여 명으로 적정 인원 3,500여 명보다 600명이 부족하다는 게 버스 회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은 외국인 기사 채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제조업과 농업, 축산업 등에 대해 내주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버스노조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며 외국인 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과 사람을 비용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일반 버스에 준하는 처우를 인정해주고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운전기사와 승객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마찬가지로 내년 안에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외국어 안내 방송을 흔히 듣게 되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측이 중국어 방송이 시끄럽다는 민원에 중국인을 폄하하는 듯한 답변을 써 논란이 일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바로 사과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역은 경복궁, 정부 서울청사역입니다. 前方到站是 경복궁, 정부 서울청사站. 서울 지하철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 혹은 주요 환승역에선 우리말 외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도착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중국어 안내방송만 콕 집어 과다하고 시끄러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 자체만으로 외국인 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인데 서울교통공사 측의 답변이 비판을 키웠습니다.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 즉 악역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며 향후 안내방송을 국문과 영문만 송출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인을 폄하한다는 지적이 바로 나왔습니다. 국내 분들도 사실 모이면 다 시끄럽잖아요. 일본 분들이든 백인 분들 다 시끄러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차별이 아직 존재하는구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파문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즉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적절한 민원 답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나 중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라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답변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교사가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큼 수업 도중 맞거나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원 요청을 거절했던 교육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인천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30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중증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전담하는 특수교사는 폭력에도 자주 노출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느라 학교 이곳저곳을 동분서주하고 그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발과 주먹에 매일같이 맞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이 치료받은 보건일지엔 학생이 발로 얼굴을 때리거나 학생의 안전을 위해 팔을 잡다 허리가 꺾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파트까지 데리러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그건 좀 어렵다 보니까 매일매일 교문 앞에서. 특수교육법 시행령엔 학생 4명에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전학생이 오면서 8명을 맡아야 했습니다. 교사는 숨지기 2달 전 학생이 얼굴을 때리는 등 도전적인 행동이 계속되는데 교육청에 문의하니 올해는 혼자 알아서 하라면서 기간제 교사 지원도 못 받는다며 1학기는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도 안 나고 2학기는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천교육청 자체 기준으로 학생 9명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섬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급자족하는 그 섬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외딴 섬에서 혼자 해결하는 그런 느낌. 특수교사가 숨진 이후에야 인천시 교육청은 교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특수학급을 늘리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해양 오염과 불법 조업 등을 감시하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배가 지금 부산항에 입항해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김현지 기자가 이 배에 탑승해 대만 가오슝에서 부산까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검푸른 태평양 바다를 헤치며 힘차게 나아가는 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양 오염과 불법 조업을 감시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모터보트를 내리고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 선원들. 바다를 떠돌던 커다란 방수포를 건져 올립니다. 어선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버린 걸로 추정되는데 플라스틱 재질이라 영구히 썩지 않는 해양 쓰레기가 됩니다. That kind of like a plastic got stuck, so we just check. We went down with the diving equipment just to see that. 선원들은 해안가에도 바닷속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해양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When we sail across Pacific Ocean, we meet a garage patch, which is 16 times bigger than the size of Korea. 이번 항해의 종착지는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대만 가오슝에서 출발했는데요. 약 1,800km를 항해 부산에 도착합니다. 일주일간의 항해 끝에 부산에 도착한 레인보우 워리어호.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는 170여 개국 4천여 명이 참석하는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데 각국 정부가 합의하느냐입니다. 산유국들은 재활용을 앞세우며 생산 감축을 강제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상회의로는 마지막인 이번 부산회의. 여기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으로 내년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생산량 감축만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단언합니다. We must set strong, concrete reduction targets to cut plastic production by at least 75% from 2019.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 기준 4억 3,500만 톤. 이 중 재활용된 건 9%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버려지거나 매립,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내년 1월에 열리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전 의사를 밝힌 첫 번째 인사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맡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했던 허정무 전 감독은 MBC와의 통화에서 고심 끝에 출마를 결정했다며 이번 주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축구협회 부회장과 프로축구연맹 부총재직을 역임했던 허 전 감독은 정몽규 회장에 맞서 축구협회장 도전 의사를 밝힌 첫 번째 인사가 됐습니다. 네, NBA 미네소타 랜들 선수의 역전 버저비터 3점 슛입니다. 종료 0.1초 전에 손에서 떠난 공이 림을 갈랐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서울의 모습인데요. 어제만 해도 도로에 수북히 쌓인 이 낙엽이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걸 물씬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이른 아침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방한용품을 챙겨 입고 출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0.7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았는데요. 이 추위와 함께 가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는 기온이 오르니까요. 틈틈이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출근길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7도, 제천과 장수 영하 4도를 보이겠고요. 서울은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춘천 영하 3도, 안동과 대전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와 광주 1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목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검찰의 사명이라는 거학척결이란 표현에서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거학척결은 소위 강약 약강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과 무도한 자본처럼 진짜 센 쪽이 일으키는 잘못을 없애는 일을 말할 겁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